자, 이번 시간은 경우수에서 한번 배워볼게. 경우수 배우기 전에 몇 가지 개념만 설명하고 넘어가자. 중학교 때 배웠던 개념이지만 짧게 설명할게. 자, 보니까 시행이 있지? 그 다음에 사건이 있고 경우수가 있어. 예를 들자 시행은 뭐냐면 주사위를 하나 던지는 거, 그 다음에 동전을 하나 던지는 거, 이런 걸 다 시행이라 불러. 그 다음 사건은 뭐냐면 시행에서 노는 결과를 생각하면 돼. 주사위를 하나 던지는 놓을 수 있는 결과는 뭐지? 홀수인 눈을 논다는지, 짝수인 눈을 논다는지, 소수인 눈을 논다는지, 이런 결과야. 즉 사건이 되겠지. 동전을 던지는 놓을 수 있는 결과가 뭐지? 앞면, 뒷면이 나오는 겨. 그걸 각각을 사건에 불러. 그럼 경우수는 뭐냐면 어떤 사건이 일어나는 모든 경우수의 가지수를 구하는 거야. 모든 경우의 가지수를 구하는 게 경우수라는 걸 생각하면 돼. 자, 그러면 우리가 경우수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일단은 문제에 제시된 조건이 있겠지? 그 조건에 따라서 반드시 뭘 하는 거냐면 분류를 해줘야 돼. 분류. 자, 분류를 하는데 왜 분류를 하는 거냐면 중복 없이. 중복이 되면 안 되잖아. 가지수를 구하는 중복이 있으면 안 돼. 빠짐없이. 그 다음에 다 세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어. 이렇게. 그래서 그 분류하는 과정 안에 여러 가지를 배우게 될 건데 그 중에서 가장 많이 이용할 컨셉은 수용도예요. 수용도는 가지치기라 생각하면 돼. 그다음 뭐 표를 이용하는 것도 있고 순상도 있겠지만 그 중에 수용도를 가장 많이 이용할 거란 말이에요. 됐지? 자, 그다음에 이제 이 분류하는 과정을 충분히 배운 상태에서 이제 뭘 들어가는 거냐면 두 가지 법칙이 등장해. 하부의 법칙과 하부의 법칙과 꼬비 법칙이 등장해. 합과 꼬비지? 이 합은 뭐냐면 가까이 경우수를 더한다는 거야. 근데 그냥 더하는 게 아니야. 얘는 분류하고 더해줘야 돼. 분류하고 더한다 생각하면 돼. 그 다음에 곱법칙은 말 그대로 뭐지? 곱한다는 개념이야. 근데 조건이 있어요. 조건이 있는데 그 조건에 따라서 곱해줘야 돼. 근데 만일 우리가 문제 푸는 과정 안에서 곱법칙이 적용되지 않는 상황들이 더 많아. 얘가 적용되지 않는 상황들이 많아. 그때는 어떻게 하는 거지? 그때도 마찬가지 분류하고. 분류해준 이유는 곱법칙을 적용시키기 위해서 분류하는 거야. 분류하여 곱하고 더한다 생각하면 돼. 그러면 일단은 경우수를 가는 과정은 당연히 분류라는 과정이 중복이 빨리 된다는 거지. 분류가 중요하지. 그 다음에 두 가지 법칙을 배우는데 합의 법칙하고 꼬비 법칙이 있는데 이것도 반드시 뭐지? 분류. 여기도 뭐가 등장하지? 분류란 말이야. 그러면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 경우수는? 그렇지. 분류가 핵심인 거야. 앞으로 이제 우리가 문제 풀어나가는 과정에서 분류를 어떻게 해야 될지,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분류를 해야 될지 그걸 명확하게 좀 이제 확인하고 가야 돼. 그 다음에 이제 그게 익숙해지면 이제 합의 법칙, 꼬비 법칙을 구별해가지고 문제를 적용시키면 되는 거란 말이야. 되겠지? 자, 그러면 합의법칙 뭔지 꼬비법칙 뭔지 한번 가보자. 자, 합의법칙 같은 경우는 지금 이게 주겠지? 사건 AB에 대하여 사건 AB가 일어나는 각각의 경우수를 M가지하고 N가지 돼. 그래서 A가 일어나는 가지수 M가지, B가 일어나는 가지수 N가지 생각하면 돼. 그때 두 사건 AB가 뭐지? 동시에 일어나지 않을 때, 자, 이 말이 일단 중요한데 동시에 일어나지 않을 때, 그 다음에 사건 A 또는 사건 B가 일어나는 가지수는, 자, 우리가 구하는 값은 뭐지? 사건 A 또는 사건 B가 일어나는 가지수를 구한대. 그때 가지수는 뭐지? 각각의 경우수를 뭐한다? 더한다. 그래서 더한다는 조건은 합의 법칙이야. 자, 그럼 이 주어진 개념을 짧게 한번 설명을 좀 해볼게. 자, 우리가 지금 구하는 게 뭐냐면 사건 A 또는 사건 B를 구하는 거야. 사건 A 또는 사건 B의 지금 경우수를 구하는 거지. 일어나는 경우수. 경우의 수를 구하는 거야. 자, 구하는데 무슨 조건이 있냐면 A와 B가 뭐지? 동시에 일어나지 않는다는 조건이 있어. 그래서 A와 B가 동시에 일어나지 않는다는 조건이 있어. 얘가 무슨 말이냐면 A라는 사건이 있고 B라는 사건이 있잖아. 그럼 A가 일어나면 B가 일어나면 안 돼. 그 다음에 A가 일어나지 않으면 B가 일어난다. 그 말이야. 그러니까 둘 중에 한 개가 일어난단 말이야. 그게 동시에 일어나지 않는단 말이야. 그때는 뭐냐면 경우수 어떻게 구하는 거냐. 경우수를 뭐 한다? 경우수는 A가 일어나는 가지수 M가지, B가 일어나는 것수 N가지 두 사건을 경우수를 더해주면 되는 거야. 이때는 더하는 거야. 그게 합의 법칙이야. 근데 우리가 문제를 푸는 과정에서 두 사건이 봐봐요. 두 사건이 일어나는데 동시에 일어날 수 있어 없어? 그렇지? A 사건하고 B 사건 동시에 일어날 수 있잖아. 그래서 A와 B가 동시에 일어날 수 있어. 동시에 일어날 수 있어. 그때는 어떻게 구하는 거냐면 그때의 경우수는 당연히 두 사건의 경우를 더해줘야 돼. 근데 뭘 빼는 거냐면 두 사건이 동시에 일어난다는 말은 반드시 뭐가 발생하는 거야? 중복이 발생해. 중복이 발생한단 말이야. 그 중복이 발생하는 개수만큼 빼줘야 돼. 반드시 빼야 돼. 그래서 중복이 발생하는 경우의 수만큼 반드시 빼준다는 걸 놓치면 안 돼. 그래서 합의 법칙이라서 그냥 더해주지 말고 두 사건이 동시에 일어나는 경우수는 반드시 뭐 한다? 중복되는 경우수를 뺀다. 자, 걔를 좀 기억을 하고 있어야 돼. 자, 그러면 밑에 한번 가볼게. 밑에 예를 보면 지금 서로 다른 두 개의 쌀 동시에 뜬다고 그랬지? 던지는데 나온 눈의 합이 4가 되고 또 합이 9가 되는 경우수를 구하래.
뭐가 딱 등장했지? 또는의 말이 등장했지? 맞지? 그럼 무슨 법칙? 합의 법칙이야. 맞지? 그럼 각각의 경우수 대주는데 중복되는 경우수가 있으면 반드시 만다고 뺀다고 생각하면 돼. 자, 그거 보자. 일단 두 개 있어야 주의 있잖아. A랑 B를 이렇게 대상을 위에 딱 적어. 근데 합이 뭐가 되는? 4가 되는 거죠. 합이 4가 되는 경우수 뭐 있어? 1 나오고 뭐 나오고 3 나오고 2 나오고 2 나오고 3 나오고 1 나오고. 이 경우수 몇 가지 있어? 3가지가 있지. 맞지? 합이 9가 되는 구요 없죠? A 주사위 B사에 있는데 합이 9가 되는 거니까 뭐 있어? 1 나오고 8 나올 수 없잖아. 주사위는. 뭐는 3 나오고 6 나오면 되지. 4 나오고 얼마? 5 나오면 되고 5 나오면 얼마? 4 나오면 되지. 그 다음에 6 나오고 얼마? 3 나오면 되지. 이 경우는 몇 가지? 4가지야. 근데 각각의 사건에 중복되는 게 있어 없어? 중복되는 게 없지? 중복들이 없기 때문에 4 또는 9가 되는 경우수는 얘 경우수와 얘 경우수 뭐 한다? 더한다. 그럼 우리 구하는 경우수 얼마야? 3 더하기 얼마? 여기 4지. 두 개 다음에 몇 가지? 7가지가 된단 말이야. 얘가 합의 법칙이야. 됐지? 자, 그러면 밑에 한번 볼게. 1부터 15까지 지금 자연수 15장 카드 중에서 한 장을 뽑는데 3의 배수가 나오고 또는 말이 등장했어. 5의 배수가 적힌 카드가 나오는 경우수를 구하래. 자, 일단 구해보자. 각각 사건이 두 개잖아. 3의 배수가 나오는 경우수 구해볼게. 3의 배수 뭐 있어? 3, 그 다음에 6, 9, 12, 15 5가지가 있지. 일단 5개 불렸어요. 그럼 5의 배수 뭐 있어? 5, 그 다음에 10, 15가 있단 말이야. 여기 5가지, 여기 3가지인데 마치 중복되는 원수 있어 없어? 있지. 중복되는 게 있지. 두 사건이 동시에 일어날 수 있는 경우수가 있단 말이야. 뭐지? 15지 15. 맞지? 이때는 합의 법칙을 어떻게 한다? 두 사건의 경우를 더해주고 중복되는 개수만큼 한다? 빼준다는 거야. 그걸 기억을 하고 있어야 돼. 그럼 여기 몇 가지? 5가지지. 여기 몇 가지? 3가지. 중복되는 거 몇 가지? 1가지를 빼준 거야. 얘가 중복이야. 왜? 중복이란 말은 뭐지? 이 안에 각각의 항이 들어가 겹쳐서 지금 개수가 세진 거야. 맞지? 그래서 두 개 다니까 8에다가 1 빼면 7가지. 얘도 7가지가 되는 거야. 이렇게.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합의 법칙은 각각의 경우수를 더해주는데 그 각각의 경우수의 중복되는 경우수 있을 경우는 중복되는 개수만큼 반드시 빼줘야 돼. 그건 조심하면 될 것 같아. 다시 한번 들어오자. 자, 합의 법칙. 일반적으로 합의 법칙은 두 사건이 동시에 일어나지 않는단 말은 두 사건 중 뭐지? 한 사건만 일어나는 거야. A가 일어나면 B가 일어나지 않고 A가 일어나지 않으면 B가 일어난단 말이야. 그 말이야. 그때는 각각의 경우수를 더해주는 거야. 근데 만약 동시에 일어나는 경우수 있으면 그 경우수만큼 빼준다고 생각하면 돼. 그래서 얘를 놓치지 마. 자, 꼬비치 한번 가볼게. 그러니까 합의법칙과 꼬비치를 잘 비교를 해야 돼. 일단 위에 보니까 그림과 같이 상위 3벌. 상위가 3벌 있어. 상위 3벌. 그 다음에 하위가 2벌 있지. 하위가 2벌 있어. 자, 그럼 얘 1, 2를 가져왔는데 어떤 건 합의법칙, 어떤 건 꼬비법칙이야. 좀 비교해서 가져오라는 건데 일단 상위와 하위 중 하나만 골라 입는 경우 있어요. 자,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합의법칙은 또는의 말이 등장하잖아. 근데 이 문장에서 또는의 말이 있어 없어? 없는 거야. 맞지? 근데 합의법칙은 뭐지? 사건이 여러 개가 있을 때 한 사건이라면 뒤에 있는 사건이 일어나면 안 돼. 그걸 반드시 명심해야 돼. 자, 볼게. 상위와 하위 중 하나만 고른다고 해서 하나만 고른다면 무슨 말이야? 상위를 고르면 하위는 고를 수 있어 없어? 없지. 그래서 이 말이야. 상위하고 지금 상위하고 하위가 있는데 상위를 고르게 되면 하위는 고를 수 없어. 맞지? 하위를 고르게 되면 상위는 고를 수 없는 거야. 무슨 법칙이야? 합의 법칙이지. 이렇게 나올 수 있다는 거야. 그러면 얘의 경우수 얼마인데? 그러니까 상위를 고를 수 있는 경우수 몇 가지? 3가지. 하위를 고를 수 있는 몇 가지? 2가지. 걔를 말하는 건 더해주는 거야. 몇 가지? 5가지가 되는 거야. 이렇게. 그걸 기억하고 있어야 돼. 그러니까 사건이 여러 개 있을 때 한 가지 일어나면 뒤에 있는 사건이 일어나면 안 돼. 뒤에 있는 사건이 일어나면 앞에 있는 게 일어나면 안 돼. 그게 합의 법칙이야. 기억을 하고 있어야 돼. 밑에 볼게. 자, 상위와 하위가 각각이란 말이지? 각각 하나씩 골라 입는 경우수 구하래. 이 말은 무슨 말이야? 상위도 한 개 고르고 하위도 한 개 고르단 말이야. 맞지? 그럼 얘는 합의 법칙이 아니잖아. 맞지? 그때 얘는 꼬비치 따라가게 돼 있어. 그래서 이 각각이란 말이 뭐냐면 이런 말도 포함하고 있어. 동시란 말도 포함하고 있어. 동시에. 이런 말. 똑같은 말이야. 상위도 한 개 뽑고 동시에 하위도 하나 뽑는 거. 같은 말이야. 자, 그러면 얘가 왜 꼬비치 따라가는지를 선생님이 한번 수용도를 보여주고 분류하는 과정을 보여주고 꼬비치에 따라가는 이유를 한번 설명해 볼게. 자, 그러면 일단 상위가 있지? 상위가 있어. 이 상을 좀 잘 기억하고 있었으면 좋겠어. 나중에 꼬비 따라가지 않잖아. 왜 꼬비 따라가지 않는 거를 수용도를 통해서 보여줄 거란 말이야. 얘를 좀 기억하고 있어. 자, 그럼 첫 번째 상위를 한 개 고르는 각각을 보면 상위 한 개 고를 수 있는 경우수 몇 가지야? A라는 상위 고를 수 있고 B라는 상위 고를 수 있고 C라는 상위 고를 수 있겠지. 그 다음에 A라는 상위를 골랐을 때 하위가 나올 수 있는 경우수 몇 가지인데, 그치? D라는 하위를 뽑을 수 있고 그 다음에 E를 고를 수 있겠지. 그 다음에 B라는 지금 상위를 골랐을 때 하위를 고를 수 있는 건 D하고 E를 고를 수 있겠지.
C라는 상위를 골랐을 때도 D하고 E를 고를 수 있는 거야. 총 몇 가지야? 두 개, 몇 가지? 총 6가지야. 근데 이 6가지가 어떻게 만들어지는 거냐면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다. 상위를 고를 수 있는 몇 가지? 3가지잖아. 맞지? 그래서 곱하기 3이 되는 거야. 3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 각각에 대해서 몇 가지 일어나지? 2가지씩 일어나지? 맞지? 그 상위 하나에 2가지씩 일어나는 거니까 3 곱하기 2가 되는 거야. 그래서 6이 나오는 거야. 그래서 상위 일어날 수 있는 3가지 그 각각에서 몇 가지? 2가지씩 일어나지. 그래서 3 곱하기 2가 돼서 6이 된다고 생각하면 돼. 자, 이때 이 주어져 있는 수용도에서는 반드시 무슨 법칙을 따라간다? 곱이 따라가는 거야. 그래서 이 A라는 사건이 일어나는 건 2가지, B도 2가지, C는 2가지, 각각이 똑같이 2가지씩 일어나야 돼. 그래서 3 곱하기 2. 되겠지? 그래서 곱이 적용되는 거야. 그럼 이때는 경우수 얼마지? 상위하고 하위를 각각 하나씩 고를 수 있는 경우수는 상위 고를 수 있는 경우수에다가 하위를 고를 수 있는 경우수를 곱해주면 돼. 또는 상위하고 하위를 동시에 하나씩 골라 입는 경우수도 마찬가지 곱이 따라가는 거야. 그래서 각각 동시에 같은 말이라는 걸 생각하면 돼. 자, 그 다음에 예를 한번 들어보자. 이렇게 상을 해볼게. 이 주어진 수용도 개념을 쭉 기억을 하고 있어. 우리가 지금 10이라는 게 10은 뭐야? 4 곱하기 3이잖아. 맞지? 그럼 경우의 수가 4 곱하기 3이 나왔단 말은 두 개의 사건이 있을 거야. A, B 사건이 있는데 A라는 사건이 일어나는 개수가 몇 가지? 4가지란 말이야. 이렇게. 근데 그 각각에 대해서 B가 일어나는 경우수 몇 가지란 말이야? 3가지란 말이야. 이렇게 3가지가 만들어지는 거야. 얘 사건은 3가지, 얘 사건은 3가지, 얘 사건은 3가지, 얘 사건에 또 B가 일어나야 똑같이 3가지가 돼야 돼. 3가지씩 일어나야 총 몇 가지인데 12가지가 만들어지는 거란 말이야. 그래서 4 곱하기 이 한 개에서 3개 일어나니까 곱하기 3을 해주면 되는 거야. 그래서 그 곱의 법칙의 상을 수용도로 잘 기억을 좀 하고 있었으면 좋겠어. 얘가 곱의 법칙이야. 그래서 하위 법칙, 곱의 법칙 비교할 수 있겠지. 하위 법칙은 하나의 사건이 일어나면 다른 사건이 일어나지 않는 거야. 맞지? 근데 곱의 법칙은 두 사건이 동시에 일어나야 되지? 각각 일어나야 돼. 맞지? 그 개념을 생각하면 돼. 다시 한번 개념 정리하자. 자, 곱의 법칙을 보니까 곱의 법칙 교과서의 정의지. 이제 두 사건 A, B가 있는데 A가 지금 일어나는 경우의 수가 몇 가지? M가지지. M가지. 그 M가지 각각에 대해서 몇 가지 한다? B가 N가지 일어나지. 얘가 무슨 말이냐면 조금 말이 좀 어렵게 느껴지는데 이 말이야. 사건이 2개가 있다. A라는 사건, B라는 사건이 있단 말이야. 근데 A가 일어나는 건 몇 가지야? 그치? M가지가 일어나는데 아빠 위에 똑같은 개념이야. M가지. 여기가 M가지. 근데 그 N가지 각각에 대해서 B가 일어나는 게 몇 가지냐면 N가지가 일어난대. 이렇게 쭉 N가지. 얘가 N개. 또 얘도 마찬가지 N개가 일어난대. N개. 이렇게 똑같이 전부 다 N개가 일어나야 돼. 똑같이 N개. 그래 곱이 따라가. 이렇게 N개. 이렇게 돼요. 이상인 거야. 그럼 이 경우수 얼마인데? A가 일어나는 경우수 M가지. 그 각각에 대해서 몇 가지 일어나지? N가지. M 곱하기 N가지가 되는 거야. 그 말이야. 자, 그럼 가볼게. 두 사건 A, B가 동시에, 자, 동시란 말이 등장했지? 동시란 말은 각각. A라는 사건이 일어나고 B라는 사건. 동시에 일어나는 거지. 각각. 일어나는 경우수는 두 사건의 경우수 뭐 한다? 이렇게 곱해준다. 이 말이야. 자, 동시란 말을 이 말을 조금 더 다시 한번 볼게. 자, 동시에 일어난다는 수학적 의미는 밑에 보니까 뭐라 해야지? 연달아 일어나는 개념. 그치? 연달아 일어난다. 무슨 말이냐면 A라는 사건이 일어나고 연이어서 B가 일어나야 된단 말이야. 그게 연달아 일어난단 말이야. 얘도 동시란 말 같다고 생각하면 돼. 누가 일어나면 상관없어. B가 일어나고 A가 일어나든 A가 일어나고 B가 일어나든 연달아 일어나면 되는 거야. 자, 그러면 동시란 말 아까 설명했지? 동시란 말은 각각으로도 쓸 수 있고 각각 하나씩 붙는다. 그 다음에 뭐지? 연속해서 또 연이어서 일어난다. 얘도 동시란 말 같은 표현이야. 그만 좀 기억을 하고 있으면 될 것 같아. 그래서 연이어서 일어난다. 각각 일어난다. 동시에 일어난다. 다 같은 표현. 무슨 법칙? 곱의 법칙을 따라가고 있다는 거야. 되겠지? 수능도 좀 기억하고 있고. 자, 밑에 놓자. 자, 알아두면 편리한 개념이라고 있지. 앞에 개념을 좀 더 설명하는 건데. 자, 문제 이제 일단 경우 색시 뭐지? 분류하는 과정을 했지? 분류하는 과정을 통해서 뭐지? 중복 없이, 빠짐없이 다 세는데 초점 맞춰져 있어서 그 분류하는 과정에 가장 많이 이용한 게 뭐랬어? 수용도. 그 다음에 뭐 순상도 있지만 수용도 가장 많이 이용할 거야. 자, 그 다음에 밑에 계산하는 방법 있잖아. 계산하는 방법은 이렇게 보면 돼. 일단 우리가 경우수에서 어떻게 보면 분류하는 과정도 중요하지만 곱의 법칙이 가장 많이 사용된다고 생각하면 돼. 그래서 곱의 법칙이 적용되는 상이냐 안 되는 상이냐 걔를 반드시 분류를 해서 문제 들어간다 생각하면 돼. 자, 그럼 곱의 법칙 사용되는 뭐지? 두 개의 사건이 있는데 A라는 사건이 이 3가지가 일어난다 치자. 근데 B라는 사건이 2가지가 일어나. 근데 얘도 2가지 B라는 사건이지? B야. 그래서 2가지. 얘도 2가지 일어나. 그럼 딱 곱이 적용이 안 돼. 되지? 왜? 이 각각에서 2개씩 일어난단 말이야. 그러면 이 경우수 얼마인데? 3 곱하기 얼마? 2. 3 곱하기 2를 내서 6가지가 나온단 말이야. 근데 이렇게 곱이 따라가는데 문제는
B사건이 이거는 한 개가 일어나. 여기는 두 개씩은 이게 한 개 일어나. 그럼 곱입칙 적용되지 않는 거야. 맞지? 왜 5가지밖에 안 되잖아. 곱입칙 적용되지 않지. 그때는 어떻게 하는 거냐면 곱입칙이 적용되지 않을 때는 분류를 하고 그 다음에 곱입칙을 적용한 다음에 더해주는 거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곱입칙을 적용시키기 위해서 분류한다는 거야. 이까지 딱 끌어봐. 얘는 곱이 따라가 안 따라가? 2 곱하기 따라가지. 맞지? 이 두 개를 분류해서 얘를 곱입칙 적용시키고 얘도 곱입칙 적용시키고 그래서 더해준다 생각하면 돼. 그 말이야. 그래서 우리가 이제 문제를 푸는 상황에서 반드시 뭐지? 곱입칙이 적용되지 않는 상황들이 더 많이 등장한단 말이야. 그래서 가장 중요한 뭐지? 무조건 분류를 해야 돼. 분류하는 과정 습관화 시켜야 돼. 자, 그 다음에 밑에 한번 볼게. 위엔 곱이 적용되면 곱해주면 되고 곱이 적용되지 않을 때는 분류하고 곱해서 더해준다 생각하면 돼. 그 다음에 3번 보니까 분류하는 과정이 복잡한 경우가 있어. 어떤 사건의 경우수를 구하는데 그 과정들이 너무나 복잡해. 그러면 그걸 구하기 쉬워 어려워? 어렵지. 어렵기 때문에 뭘 이용할 거냐면 일단 반대사건, 예사건에 대해서 용어를 쓸게. 그때는 반드시 뭐냐면 반대사건의 예사건 수학적 개념을 쓰면 돼. 이제 얘가 무슨 말이냐면 선생님 이렇게 그림을 그릴게 쭉 가져와. 이렇게. 반드시 이 박스 안에 얘가 뭐냐면 전체의 경우수 생각하면 돼. 이 안에 전체의 경우수 들어가 있어. 근데 전체의 경우수는 반드시 고정이 돼 있어야 돼. 여기 전체 경우수의 전체 경우수를 생각하면 전체의 경우야. 얘는 반드시 뭐 고정이 돼 있어. 고정이 돼 있어. 그럼 A라는 사건이 있단 말이야. A라는 사건이 있어. 사건 A가 있어. 그럼 여기가 사건 A가 되면 이 반대쪽은 뭐냐면 사건 A의 반대 사건이에요. A의 반대 사건이에요. 반대 사건. 걔를 쓰면 다른 말로 예사건이라 부를게. 예사건, 반대 사건, 예사건 생각하면 돼.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구하는 사건 A의 경우수를 구하는 얘 경우수를 구하는 게 너무나 많아. 너무나 많다. 복잡해. 근데 전체는 고정이 됐단 말은 얘가 경우수가 많으면 A의 반대 사건은 경우수가 적겠지. 맞지? 그러니까 뭘 구하기 쉬워? 그렇지. 얘를 구하기 힘들기 때문에 얘는 구하기 쉽잖아. 얘를 구하기 쉬워? 그래서 이제 뭘 구하냐? A의 경우수를 구하는 과정은 이 사건 A의 경우를 구하는 과정은 반드시 뭘 구하는 전체의 경우수에다가 뭘 빼면 되지? 그렇지. A의 반대 사건 얘의 경우수는 빼주면 돼. 전체에다 얘만 빼면 A 경우수 나와 안 나와? 나오겠지. 그래서 A의 반대 사건의 경우수 뺀다 생각하면 돼. 됐지? 그래서 얘의 경우수는 너무나 많아? 그럼 전체에서 A의 반대 사건의 경우수를 빼면 된다는 거. 그래서 항상 우리가 분류하는 과정을 많이 해보잖아? 그럼 어떤 사건의 경우수는 너무나 많아? 그럼 그때 뭘 이용한다? 반대 사건, 예사건을 이용한다. 그 정도만 생각하면 될 것 같아. 충분한 연습이 필요하다. 자, 일단 밑에 해보자. 자, 오른쪽 같이 등산로를 출발해요. 정상까지 오르는데 출발지에서 정상까지는 3개의 길이 있어. 3개의 길이 있고 그 다음에 정상에서 다시 도착지까지는 코스 몇 개냐면 2개의 길이 있지? 2개의 길이 있어. 근데 문제 보니까 출발지에서 정상을 거쳐 도착지에 가는 경우수를 구하래. 자, 마찬가지 얘는 곱입칙인데 자, 왜 곱이 따라가는지를 한번 보여주고 아까 곱입칙은 뭐지? 두 사건이 동시에 또는 각각 그 다음에 연달아 연이어서 일어나는 경우 그 전부 다 곱입칙이라고 했어. 그래서 이게 연이어 일어나는 경우수를 지금 설명하기 위해서 가져온 거야. 자, 일단 볼게. 출발지가 있지? 출발 그 다음 정상 도착지라 두께. 자, 그럼 출발지에서 정상지로 갈 수 있는 몇 가지지? 몇 가지? 하나, 둘, 세 가지지. 이게 세 가지가 일어나. 세 가지가 일어나. 그 경우수를 했어요. A라 두고, 그 다음에 B라 두고, C라 두께. 그래서 출발 정상 가는 A로 갈 수 있고, B로 C로 갈 수 있단 말이야. 그 다음에 정상에 도착지까지는 2가지가 일어나잖아. 맞지? 처음 A로 갔을 때, 그 다음에 갈 수 있는 경우는 A로 갔을 때 갈 수 있는 건 D하고 E지. D하고 E로 가려. 그 다음에 B로 갔을 때 뭐지? 당연히 얘도 D하고 E로 갈 수 있어. C 길로 갔을 때 뭐지? D하고 E로 갈 수 있지. 또 D하고 E로 갈 수 있어. 그럼 무슨 법칙이야? 곱이 따라가지. 왜? 각각에서 2개씩 일어나는 거야. 이때는 곱이 따라가는 거야. 자, 그러면 이때는 얼마? 그래서 첫 번째 일어나는 사건이 이런 개수 3가지지. 그 각각에서 몇 가지 일어나? 2가지만 일어나지? 그럼 이 경우수 얼마? 3 곱하기 얼마? 2가 돼. 총 6가지가 되는 거야. 곱이 따라가지? 그래서 이 문제 보니까 잘 봐. 우리가 출발지에서 도착지까지 가는 거잖아. 그러니까 반드시 뭘 거쳐가야 돼? 정상을 거쳐가야 되지? 그럼 결국 출발지에 정상 갔다가 정상에서 뭐지? 도착지를 가야 돼. 그럼 이 사건이 반드시 뭐지? 연이어서 일어나야 돼. 맞지? 연이어 일어난단 말이 아까 선생님 말해서 동시에 일어난 말과 같다고 했지? 그게 뭐였지? 곱입칙 따라가면 돼. 그래서 경로수 구하는 문제는 곱입칙이 적용된다. 3 곱하기 얼마? 2를 해주면 된다는 거. 맞지? 그렇게 이제 문제 풀면서 감각을 좀 익혔으면 좋겠어. 그래서 연이어 일어나는 것도 곱이 따라간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3번.
자, 아까 쌤 수형들을 했지? 수형들을 앞에 보여줬지만 다시 한번 설명할게. 자, 수형들 같은 경우는 일정한 규칙이 나열되지 않는 경우, 그치? 하나하나 짚어서 문제를 푸는데 그때 이용하는 건 뭐냐면 수형들을 본다고 했어. 나중에 가장 많이 이용하는 게 뭐냐면 순수가 있는 사전실 배워법에서 많이 이용할 거야. 사전실 배워법. 그래서 셀 거고 그때 중복이 빠짐없이 다 세는 경우라고 생각하면 돼. 자, 그럼 밑에 예를 한번 둘게. A, B, C가 주어지지. 그때 4개의 문자를 같은 문자끼리는 이웃하지 않도록 배열하는 경우 수지. 얘 4개를 배열하는데 같은 문자끼리 이웃하지 않는다는 거야. 맞지? 그때 한번 수형들을 한번 풀어보자. 자, 대상이 뭐냐면 일단 4가지를 배열하는 거지. 4가지를 배열하기 때문에 대상을 위해 적어. 이렇게 칸을 적을게. 그럼 첫 번째 올 수 있는 건 뭐지? A 올 수 있지. 그 다음 뭘 수 있어? B 올 수 있고. 그 다음 뭘 수 있지? C 올 수 있겠지. 자, 그 다음 두 번째는 A가 왔을 때 두 번째 올 수 있는 거. A가 오면 안 되지. 왜? 같은 문자끼리 이웃하면 안 된다고 했으니까. 그럼 B가 올 수 있고 뭘 수 있고 C가 올 수 있는 거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A, B가 왔을 때 올 수 있는 건 뭐야? 당연히 A가 올 수 있지. A가 남아서 A가 올 수 있고 그 다음에 C가 올 수 있지. C가 올 수 있어 이렇게. 그럼 여기 올 수 있는 건 C지. 여기 뭔데? A가 올 수 있는 거야 이렇게. 그 다음 A, C가 왔을 때는 지금 뭐야? A, B가 남아있지. 여기는 A가 올 수 있고 또 B가 올 수 있잖아. 여기 올 수 있는 건 뭐야? B가 올 수 있고 여기 뭐지? A가 올 수 있겠지 이렇게. 밑에 보자. 밑에 보니까 B가 왔을 때, 자, B가 오게 되면 당연히 뭐 A가 오고 그 다음 C가 오겠지. 근데 여기 A가 오면 안 돼? 뭐 와야 돼? 반 C가 와야 되지. 그 다음 A가 와야 되지 이렇게. 이건 뭐지? A가 남아있잖아. 여기는 여기 A가 오고 A가 오면 돼? 안 돼? A가 이웃해보자. 안 되지. 얘는 안 되는 거야. 그럼 벌써부터 뭐가 돼? 위에 조금 이게는 3가지 일어나는데 이 A에 대해서 2가지, 이 B에 대해서 1가지 일어나지. 여기서 꼭 적용되지 않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은 뭐지? 규칙성이 존재하지 않잖아. 그래서 뭐 수용 들어가서 풀 수밖에 없는 거야. 아니면 분리해서 풀어야 돼. 꼭 적용시키고 해서. 자, C도 해보자. C를 해보니까 뭔가 C를 해보니까 얘도 C는 뭐였어? 당연히 뭐였어? A가 올 수 있고 그 다음에 B가 올 수 있지. 그 다음에 A가 오면 안 되지. 그럼 반드시 뭐 B가 오고 A가 오면 돼. 그러면 A 올 수 없잖아. 이웃해버리니까 얘는 안 되는 거야. 맞지? 그럼 경우수 몇 가지야? 여기 4가지, 여기 2가지, 총 몇 가지? 6가지가 되는 거야 이렇게.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이렇게 뭐지? 규칙성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는 수용들을 이용해 풀 수 있다는 거. 자, 그렇게 보면 될 것 같아. 자, 4번에 보니까 이제 교란 순열, 완전 순열이 되는 일단 이 문제는 교과 과정이 없어요. 그래서 얘를 설명한 이유는 뭐냐면 시중에 있는 문제들이 좀 많이 들어가 있다 보니까 자, 얘를 좀 기억을 하고 있으면 될 것 같아. 마찬가지로 이것도 규칙성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수용 들어가서 문제 풀어야 돼. 자, 그 다음에 여기서 교란 순열, 완전 순열이 뭐냐면 용어가 좀 어렵게 느껴지지만 밑에 거면 예를 보면 될 것 같아. 자기 자리를 가지 않는 순열이라 생각하면 돼. 순열은 지금 이제 신경 쓰지 말고 자기 자리를 가지 않는 거야. 이렇게 모든 원수의 위치가 바뀌는 순열이라 생각하면 돼. 모든 원수 위치가 바뀌는 거야. 자, 예를 한번 들어볼게. 밑에 예를 들자. 자, A, B, C, D 4명의 학생이 수학시험을 보고 서로 답안지를 바꿔 채점을 하는 거지. 무슨 말이야? 학생이 4명인데 답안지를 서로 바꾼단 말이야. 그래서 자기 자리에 가지 않는 거야. 맞지? 이런 게 교란 순열이야. 완전 순열이야. 이때는 뭐지? 수용들어 문제 풀어야 돼. 자, 한번 풀어보자. 일단 대상이 A, B, C, D 대상을 위해 딱 적어. 이렇게 A, B, C, D라 적어. 근데 A 학생의 답안지를 스몰 A, 스몰 B, 스몰 C, 스몰 D라 둘게. 근데 답안지를 서로 바꿔 채점한다고 했잖아. 맞지? 자기 자신이 가지면 안 돼. 그럼 A라는 학생이 가질 수 있는 답안지는 뭐야? B라는 학생의 답안지, C라는 답안지, D라는 답안지를 가질 수 있겠지. 그래서 그 다음에 A라는 학생이 B를 가졌을 때는 B가 가질 수 있는 답안지는 뭐야? 그치? A 답안지, 그 다음 뭐지? C 답안지, 그 다음에 D 답안지 이렇게 갈 수 있는 거야. 그 다음에 B를 가졌잖아. 이제 CD가 남아있지. CD를 가지고 이 학생들한테 배정을 해야 되는데 C는 자기 자신 답안지 가져가면 되잖아. 그럼 뭐지? D 받고 C를 봐주면 되는 거야. 그 다음에 이 BC를 했지. BC를 했으니까 뭐가 남아있어? AD가 남아있지. AD가 남아있는데 여기 AD 이러면 D가 안 되지. 그게 뭐지? DA가 되겠지. 이렇게. 그 다음에 BD를 할 경우는 뭐지? AC가 남아있지. C는 가면 안 되잖아. 그럼 여기 A가 오고 여기 뭐지? A가 가면 돼. 이렇게. C가 가면 돼. 이렇게. 되겠지? 해보자. 여기 C가 왔을 때 해보자. C가 왔을 때는 뭐가 남아있지? A, B, D가 남아있지? 그럼 B가 올 수 있는 건 B는 안 되잖아. A, D밖에 없는 거야. 이렇게. 여기 봐봐. 벌써부터 지금 이 사건은 3가지고 이 사건은 2가지. 꼽이지 안 따라가는 거야. 자, 그럼 마찬가지 예를 보자. CA 했지? CA를 했으니까 BD가 남아있잖아? BD가 남아있으면 D는 D를 가져가면 안 되니까 B가 되겠지. CD 했으니까 AB가 남아있지? AB는 어디가 상관없잖아? 그럼 얘가 A를 갖고 얘를 B 답안지, B를 답안지, A 답안지 이렇게 갈 수 있는 거야. D도 해볼게. A가 D를 갔을 때는 당연히 D를 가면 A, B, C가 남아있지? 그럼 B는 B 빼고 다 같이 A와 C를 갈 수 있는 거야. 그 다음 AD를 갖다 치자. BC가 남아있지. BC는 BC를 이게 배를 하면 C는 오면 되잖아. B가 오고 C가 오면 되지. 이렇게.
그다음 CD에서 AB가 남아있지. AB를 가지고 이 학생 답안지 배워야 되니까 어디가 상관없잖아. A를 가고 B를 가고 B를 가고 A를 가면 되는 거야. 이렇게. 그럼 몇 가지? 여기 세 가지. 여기 몇 가지? 세 가지. 여기 몇 가지? 세 가지. 총 몇 가지? 9가지가 되는 거야. 그래서 4명이 서로 다른 답안지를 가지잖아. 자기 자신 아닌 서로 다른 답안지를 갈 때는 9가지가 딱 정해져 있는 거야. 이게 보니까 뭐지? 4명. 예를 들면 4명이 서로 다른 답안지를 갈 때는 몇 가지 항상 9가지를 고정이 돼 있어. 그래서 얘를 좀 기억을 하고 있으면 기억하자고 해놨지? 그러니까 문제상을 좀 빨리 풀 수 있어. 아니면 수영도 풀어주면 돼. 자, 좀 기억을 하고 있으면 될 것 같아. 자, 5번 약수의 개수야. 일단 약수의 개수는 전형적으로 얘는 꼬부기 법칙을 따라간다. 왜 꼬부기 법칙을 따라가는지를 쌤이 지금 보여줄 거란 말이야. 꼬부기 법칙을 따라간다. 일단 약수의 개수는 언제 구한 거냐면 우리 중학교 과정에서 배우지. 소인수분해 단원에서 배웠어. 다시 한번 설명해 넘어가자. 일단 108이 뭘 구하는 거야? 약수의 개수를 구할 거야. 108. 그럼 108을 뭐 해봐야 돼? 소인수분 해봐야 되지. 그 108을 소인수분해하니까 딱 이렇게 주어져 있잖아. 그래서 2의 2승 곱하기 뭐지? 3의 3승. 얘만 가져올게. 자, 108을 소인수분했어. 그럼 2의 2승 곱하기 3의 3승이야. 자, 그럼 얘의 뭘 구하는 거냐면 약수의 개수를 구하는 거야. 약수의 개수. 자, 약수의 개수를 왜 곱이 따라가는지를 보여줄 거야. 자, 약수의 개수 구할 때는 이렇게 구하잖아. 2의 2승의 약수의 개수하고 3의 3승의 약수의 개수를 비교하는 거지. 자, 그럼 2의 2승의 약수의 개수 뭐 있어? 2의 약수의 개수는 가장자리 1 있지. 1은 모든 수의 약수잖아. 그 다음 2의 2승 약수는 또 2의 1승이 있고 2의 몇 승이 있어? 2의 2승이 있지. 그 다음에 얘가 지금 1이 나오면 여기는 약수 뭐 있어? 그렇지. 1이 나오고 3의 1승이 나오고 3의 2승이 나오고 3의 3승이 나올 수 있지. 이렇게 약수가 3의 3승의 약수 4가지야. 마찬가지 여기도 얘가 2의 1승이 나왔을 때 3의 3승이 나올 수 있는 교수수 맞겠네. 1, 3의 1승, 3의 2승, 3의 3승이야. 여기서 지금 뭐지? 2의 2승이 나왔을 때 이게 나올 수 있는 약수의 개수 뭐지? 1, 3의 1승, 3의 2승, 3의 3승이야. 그래 봤더니 뭐야? 이 각각에 대해서 일어나는 경수 4가지 다 같아 안 같아? 같이? 그러니까 무슨 법칙을 따라가? 곱비 법칙을 따라가는 거야. 반드시 곱이 따라가게 돼 있어. 그러면 약수의 개수는 주가지? 얘의 약수의 개수. 앞에 있는 약수의 개수 3가지지? 그 각각에 대해서 몇 가지 일어나? 4가지 일어나지? 그래서 얼마? 3 곱하기 얼마? 3 곱하기 4가 돼서 12가 되는 거야. 이렇게.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이 3 곱하기 4가 뭐냐면 다시 한번 그래서 약수의 개수는 얘의 약수의 개수 곱하기 얘의 약수의 개수야. 즉 약수의 개수는 2의 2승의 뭐? 약수의 개수에다가 뭘 곱하는 거야? 그치? 3의 3승의 약수의 개수를 곱하는 거야. 개수를 곱한다. 자, 곱하고 그 다음에 2의 2승의 약수의 개수 저 3가지지. 그 3가지가 뭘 구하는 거냐면 1을 대준다 생각하면 돼. 그래서 이게 뭐지? 지수가 얼마나? 2지. 많이 배웠지? 지수가 아니니까 그냥 뭘 더한다? 1을 더한다. 얘도 3의 3승이지. 지수가 3이니까 3에다 1을 더한다. 이게 약수개수 되는 거야. 그 1이 1을 더한다 생각하면 돼. 그 두 개를 뭐 한다? 곱한다. 그래서 3 곱하기 4가 돼서 12. 이렇게 구해주면 돼. 그래서 각각의 약수개수를 곱해주면 그게 전체 약수개수 된다는 거. 그래서 무슨 법칙 따라간다? 곱법칙에 따라간다. 자, 그 정도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아. 자, 그 다음에 여기서 보니까 이건 저 기억을 하고 있죠. 문제 푸는 과정에 좀 등장하는 거니까. 자, 두 공약수이지. 공약수는 뭐냐면 최대 공약수의 약수로 돼 있지. 공약수는 최대 공약 약수야. 그러면 두 수의 공약수의 개수를 구하래. 공약수의 개수를 구하면 그 뭐지? 두 수의 최대 공약수의 약수의 개수랑 같다는 거. 자, 예를 한번 들어볼게. 무슨 말이냐면 이게 12가 있어. 12의 약수 뭐 있지? 12 약수를 한번 적어보자. 1, 2, 3, 4, 6, 12가 있지. 이렇게. 그 다음에 18의 약수 한번 적어보자. 18의 약수 뭐 있어? 1, 2, 그 다음에 3, 6, 9, 18이 있지. 두 개의 공통된 약수 뭐 있어? 공약수는 뭐지? 1이 있고 2가 있고 3이 있고 이렇게 6이 있지. 이가 공약수야. 공약수 몇 개? 4개야. 맞지? 근데 이 공약수는 뭐냐면 이 6을 뭐라 부르지? 6을 우리는 12와 18이 뭐지? 공약수의 가장 큰 수. 최대 공약수를 불러. 얘가 최대 공약수야. 이렇게. 그럼 공약수의 개수가 몇 개? 4개지. 그 공약수의 개수는 최대 공약수의 약수의 개수랑 같아 안 같아? 같이. 최대 6의 약수 1, 2, 3, 6은 6의 약수인 거야. 그래서 공약수의 개수는 두 수의 최대 공약수의 약수의 개수랑 같다는 거. 시중 있는 문제집에 좀 들어갈 가능성이 많으니까 공짜로 배우고 있자. 그래서 공약수의 개수 구하라. 최대 공약 약수의 개수 구하라. 그 정도면 좀 기억하고 있으면 될 것 같아. 됐지?